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운 좋게도 나이에 비해 대가족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하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포함 무려 5남매를 낳으셨으니 거기까지만 해도 3대 9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90년대 전원일기나 주말 드라마가 저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집에 많은 식구가 살다 보니 항상 집은 좁고 미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전 따로 방이 없이 부모님 방에서 잤고 누나들은 둘씩 2개의 방을 쓰기는 했지만 그 방이라는 게 말이 방이지 문간방과 다락방 수준의 좁은 방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아침이면 서로 화장실을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를 벌여야 했고 차례가 늦어지면 누나들은 학교에 지각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아버지가 집 2층을 증축해 방 부족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전히 그 인원이 살기에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점만 빼면 많은 형제들은 커가면서 많은 힘을 줍니다. 누나가 넷이나 있는 걸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전 부모님에게 있어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아들 타령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연달아 딸만 둘을 낳으셨죠. 그래서 셋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 하더군요. 음악도 남성적인 음악만 듣고 멋진 남자 배우 사진만 보고 심지어 무당한테 부적도 받아왔지만 또 딸이었던 거죠. 딸 정도면 이제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거기다 당시에 이미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정착된 시기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강력한 압력과 못 먹어도 고라는 아버지의 뚝심 덕에 4번째 누나를 낳게 되었죠. 그렇게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명의 딸을 낳은 엄마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아들 낳는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자식 생산 중단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 채 2년도 안 되는 터울로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 갓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의 그 마음 당연히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선언이 지켜졌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전 정말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절필선언, 아니 출산 행위를 끊겠다는 절산선언은 그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의 정관 수술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자에 대한 열망과 야욕을 불태웠지만 10여 년의 핍박을 받은 어머니는 나에게 절산 아니면 이혼을 달라는 프랑스 혁명급 투쟁 끝에 아버지를 끌고 병원에 가기까지 성공한 거죠. 결국 우리 아버지는 씨 없는 수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한 지 1년이 지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만 거죠. 처음에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씨가 없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혹여 이 여편네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어머니는 내가 애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 무슨 바람이냐고 항변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수술한 병원으로 찾아갔다더군요. 놀랍게도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아버지의 정관 상태는 완벽하게 뚫려 있었다더군요. 의사는 이럴 가능성은 채 1%도 안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며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죠. 물론 어머니는 미안하면 다냐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죠. 며느라, 아이고 기적이다, 응? 하늘이 너한테 아들을 점지하느라 그런 거야. 라며 설득을 했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하나만 더 낳아봅시다. 라고 아버지도 거들었죠. 결국 기적의 기적이 이어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바란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크면서 귀하게 대접받은 느낌은 또 막상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사내는 좀 험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건 줄줄이 제 위로 있던 누나들이었죠. 그거 아시죠? 남자 오빠와 여동생 사이보다 누나와 남동생 사이가 훨씬 좋은 거. 큰 누나랑 11살 차이, 막내 누나랑 3살 차. 이 정도 차이가 나닌 누나들은 절 무슨 조카나 자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큰 누나는 지금도 저한테 말을 하죠. 넌 내가 업어 키웠지. 아주 지겨운 말이지만 또 그러고 찍은 사진들이 앨범에 가득하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동네 골목에서도 누구도 날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그래도 여성스럽고 얌전했지만 셋째 누나와 넷째 누나는 아들을 낳으려는 어머니의 치성 때문인지 딱 선머스마였고 그 성격 그대로 왈패로 자라났죠. 그래서 자기보다 2~3살 위 남자애들한테도 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누나들 등살에 힘 좀 쓰는 동네 형들조차 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물론 조금 커서는 누나들의 왈패짓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릴 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된 당시 골목 대장들은 절 건드리는 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야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대학을 가 성인이 되도록 누나들 눈에는 내가 그냥 어린애로 보였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술 먹고 들어와선 또 반갑다고 뽀뽀뽀. 나도 이제 수염도 나고 지들보다 큰데 그냥 무슨 애기 다루듯 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반항하고 그러면 누나들이 우는 겁니다.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어릴 때 업어 키운 이야기, 동네 형한테 맞은 날 구해준 얘기를 꺼내면 결국 제가 그냥 제 볼을 내어주고 맙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리 남동생이 남자로 보이지 않아도 집안에서는 좀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외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누나 팬티나 브라자가 어디 건지 알아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누나들도 사랑을 하더군요. 노처녀 소리 듣던 큰 누나를 시작으로 둘째, 셋째, 넷째 누나까지 차례로 시집을 가는데 5년이면 충분하더군요. 27살 전 드디어 뽀뽀뽀 신세를 면하고 누나의 속옷을 볼 걱정도 없는 귀한 막내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웃기죠. 막상 누나들이 없으니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누나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누나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누나들 등살에 20대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었습니다. 너 여자 똑바로 만나야 된다. 똑바른 여자가 누군데? 나 같은 여자. 아이씨, 누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진짜? 죽을래? 암튼 너 여자친구 생기면 일단 나부터 보여줘. 그래서 보여줬냐고요? 미쳤습니까? 어떻게든 꽁꽁 숨겼죠. 그런데 여자들 촉이 무서운 게 제가 여자를 만난다는 낌새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제가 여자를 만나는 자리로 누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나는 여자들의 흠을 잡았죠. 애가 좀 맹하다. 그치? 거기다 안 예쁘고. 그러게. 너 왜 그렇게 눈이 났니? 나 눈 높거든. 그리고 본인들 얼굴 좀 생각해보지. 이렇게 반항을 해보지만 정말 압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 제가 여자를 만나는 걸 방해했죠. 그래서 그랬죠. 차라리 누나들이 여자를 해달라고. 그럼 또 희한하죠. 여자들을 해주긴 해줘요. 하지만 전 누나들이 해주는 여자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누나들이 소개시켜준 분의 외모를 지적하면 어머, 저 귀여운 애가 어디가 어때서? 사람 볼 줄 모르네. 뻔하지 뭐. 여우 같은 애만 좋아가지고. 그치. 전에 만난 애 그냥 딱 여우상 아니야. 불여우상. 성격을 지적하면 얘는 착한 거랑 멍청한 걸 구분 못하더라. 그러니 여우만 만나지. 도대체 왜 누나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이 여우로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그 속박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누나들은 모두 결혼했고 제가 누굴 만나던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곧 저도 운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전 무역회사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그녀는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연간 실적 보고 때문에 기획실에 갔을 때 처음 보고는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여자였어요. 보고서 건을 핑계로 몇 차례 찾아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기회로 삼아 차를 마시며 탐색전을 펼쳤죠. 다행히도 그녀 역시 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곧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어 비밀 연애를 즐겼죠.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나니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요즘 세상 보기 드물게 많은 제 누나들이었습니다. 저한테야 어렸을 때부터 절 지켜주고 키워준 누나들이지만 그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껄끄러운 시누이들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저에겐 그녀에게 내밀 확실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누나들 중 가장 드센 셋째와 넷째 누나는 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보기도 어렵고 첫째와 둘째 누나는 자식들이 한참 크는 중이라 저를 신경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녀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결혼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녀도 절 사랑했죠. 물론 상견례 때부터 한국에 있는 큰 누나와 둘째 누나에게는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결혼 파토 나면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에이, 우리가 왜 그러니? 그러게, 우리 예쁜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말만 이러고 옛날에 파토 내듯이 하면 안 된다. 됐어. 요새 애들 키우느라 다른 데는 아무 관심 없어. 나도 그냥 밥이나 먹으러 온 거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전 조마조마했죠. 혹시 두 누나들 때문에 제 결혼이 틀어질까봐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 제 누나들은 천사처럼 다정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누나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러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그녀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상견례 후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역시 결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더군요. 처음 문제가 된 것은 혼수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와 그녀는 혼수나 예물 같은 건 최대한 하지 말고 함께 집을 구매해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누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더군요. 자기들은 결혼할 때 번번이 다 혼수를 해갔는데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혼수를 장만해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정작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수에 대해 크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시던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말을 차마 못 하시는 거지. 그럼 우리 때문에 기둥뿌리 다 뽑혔는데 왜 안 서운하시겠니? 자기들 때문에 뽑힌 기둥뿌리를 왜 그녀가 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따졌지만 어느 틈에 큰 누나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들에게까지 혼수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에게만은 섭섭하지 않게 혼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고 화가 나는지. 하지만 그녀와 장모님은 오히려 누나들의 말에 감사까지 표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딸들 시집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누나들 아니면 몰랐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부분은 잘해서 보내드릴게. 장모님은 그렇게 섭섭지 않은 혼수를 저희 부모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혼수를 보고 자기들 공이라고 생색을 내는 누나들이 얄미웠지만 막상 보내온 물건들을 살펴보며 기뻐하는 부모님들을 보니 누나들이 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세상 이치를 돌아가는 이치를 아나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드레스를 고르는 날 갑자기 누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여기 왜 왔어? 왜 오긴? 우리 올케 옷 보러 왔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녀와 누나들이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모 누나들과 스스럼 없이 통화를 한다는 게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불안했죠. 누나들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오면 어쩌나고요. 그녀는 누나들 앞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의 섹시인 그녀는 무슨 옷을 입건 다 예뻤습니다. 예쁘다. 넌 저게 뭐가 예쁘니? 단칼에 누나들은 그 옷을 후보에서 탈락시켰죠. 그렇게 그녀가 두 번째 옷을 입자 구식이야. 이건 나 결혼할 때나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그러네. 여기 스타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 다시 세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이건 옷은 예쁜데 우리 올케가 옷 소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옷은 딱 키가 나 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 올케가 좀 작아서. 그 말에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갑자기 주눅이 들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짜증이 차오르더군요. 누나, 이거 신부가 입을 거야. 누나들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섹시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누가 모른대?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지. 됐고, 이제 그만 가. 우리끼리 고를 거니까. 가긴 어딜 가. 올케가 드레스를 골라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입을 옷을 고르지. 뭘 옷을 맞추기는. 그냥 한복 입어. 얘 봐라. 우리가 무슨 네 엄마냐? 한복을 입게. 엄마라며. 나 어버 키웠다고. 가 그만. 전 안 가려는 누나들을 숍에서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괜찮아. 다 나 예쁘게 보이라고 하시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힘든 표정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집으로 간 전 두 누나들에게 연락을 해 결혼까지 절대로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도 누나들도 더 이상 제 결혼에 간섭을 하지는 않더군요. 결국 저와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맹세를 하고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외국에 사는 누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셋째 누나는 미국 유학 중 만난 교포와 결혼을 해 미국에서 살았고, 넷째 누나는 그거보다 더 먼 아르헨티나로 남편을 따라 떠나섰습니다. 쉽게 들어오기 힘든 만큼 멀기에 제 결혼식 때조차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3개월 간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둘 다 가정이 파탄 나서요. 셋째 누나는 성격 차이로 아예 이혼을 했고, 넷째 누나는 매형이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별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망했다. 전 두 누나들의 귀국 소식에 뒷골이 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누나, 둘째 누나야 다들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저에게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셋째와 넷째는 가정까지 깨진 마당에 한국으로 날아온 상황이니 내 인생에 간섭을 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누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처음이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누나들을 달래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제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 집보다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많은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진짜 할 게 많은 신혼부부인데요. 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머, 그거야 나 있다고 못하니? 해. 난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테니까. 방에 침실 화장실도 따로 있고. 못할 게 없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초장이 아내 길을 잘 들여야 한다며 시덥잖은 조언을 해대는 겁니다. 너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잡아. 그게 누나가 할 소리야? 누나 맘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 매형이랑 그렇게 된 거잖아. 매형이 못 견뎌서. 그러니까 날 잘 잡았어야지. 너희 매형이. 셋째 매형, 완전 상남자였습니다. 미국 국적 따려고 이라크에 파병까지 갔다 온. 그런 매형이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누나가 탈레반보다 무섭다. 야,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못 살겠어. 셋째, 넷째 누나는 아들을 낳고 싶다는 엄마의 태교가 만든 괴물인 겁니다. 전 이 두 괴물을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두 누나의 성향을 알기에 바로 동생 집 출입 금지령을 내려주셨죠.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마구 출입할 결정적 핑곗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 때였죠. 유일한 며느리인 제 아내도 집안일을 도와 요리를 해야 하는데 아내의 요리 실력이 많이 딸렸던 거죠. 사실 계속 저와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요리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명절에 이것저것을 시키니 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 우리 올케 전도 하나 못 뒤집네? 국간장이랑 진간장도 구별도 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종갓집 며느리를 해. 누나들이 다그치니 아내는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됐고 대가족 며느리의 지옥을 제대로 맛보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 딴에는 아내를 보호한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아내가 만든 전인지 스크램블인지 알 수 없는 음식들까지 실드를 쳐줄 방법은 없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제삿날이 끝나고 얼마 후 다시 누나들이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난 됐다고 했지만 아내는 또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리를 배워볼 생각이었는데 이 기회에 배우면 된다고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누나들의 요리 수업은 시작되었고 간단한 달걀말이부터 동치미 김치 담그는 것까지 이어지더군요. 요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벌써 몇 달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건 내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놀려고 그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나들, 여기서 좀 이러고만 있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친구들은 무슨 수로 만나니? 다들 시집가서 잘 사는데. 그럼 어디 가서 동호회 활동이라도 해. 동호회는 무슨 다 부질없다. 그냥 인생이 다 부질없어. 언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리고는 갑자기 둘이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겁니다. 진짜 정말 이 아줌마들 어쩐단 말입니까? 누나들이 집으로 가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하더군요. 이제 알았어. 형님들이 외로운 거야. 외롭기는 뭐가? 형제들이 몇인데? 그거 말고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남자가 없어서 저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 그 말을 하고는 아내는 자기 학교 선배인 이혼남을 셋째 누나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되려고 그런 건지 덜컥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시작한 연애에 빠진 셋째 누나는 곧 우리 집에 코빼기도 보이질 않게 되더군요. 넷째 누나한테도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아내는 말했지만 그건 제가 막았습니다. 아직 별거 상태로 이혼도 안 된 상황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뭐 넷째 누나도 막상 셋째 누나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 혼자서 저희 집에 오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드디어 다시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하지만 셋째 누나의 연애가 저에게 그렇게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셋째 누나가 따로 절 보자고 하더군요. 너 정민이라고 네 와이프 선배 이름 들어봤니? 알아. 들어봤어. 에이, 알고 있구나. 갑자기 무슨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아니야, 됐다. 그렇게 한숨과 혀까지 차고는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민이라는 선배는 누나에게 아내가 소개시켜준 남자처럼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저의 결혼식 때도 왔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지방에서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1박 2일로 문상을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에 1박 2일을 간다고 하니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꼭 자고 와야 해? KTX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 우리 결혼식에도 오셨던 선배야. 부조도 많이 하셨고. 전 선배의 이름과 누나의 한숨이 곁들여지며 갑자기 전 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민이라는 그 남자가 그냥 선배가 아니라 한때 사귀던 사이였으면 어쩌지? 하는 상상이요. 솔직히 요새 세상에 제 아내가 저만 만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누굴 만났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하지만 막상 누나가 한숨까지 쉬고 나니 그 남자에 대해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전 누나를 불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둘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일단 전 누나에게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너 괜찮아? 다 옛날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은 날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래. 그런데 말이다. 서로 헤어진 사이면 안 보고 사는 게 맞지 않나? 같은 과 동문이잖아. 서로 엮인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안 보고 살려면 얼마든지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미국처럼 서로 헤어지고 나서 쿨하게 친구가 되는 나라도 아니고.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누나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이 만나다 헤어지고 나면 그와의 관계를 지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화나 카톡을 차단하고 받았던 선물들을 돌려주거나 없애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계를 청산하는데 왜 제 아내는 그 남자를 우리 결혼식에까지 데리고 온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 상가에는 1박 2일로 내려간 걸까요? 누나가 던진 작은 한숨과 이제 제 가슴에서 폭풍이 되었고 전 결국 아내의 과거 앨범을 뒤지며 그 남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시절 찍은 많은 사진 속에 그 남자 정민은 지금의 제 아내 곁에 꼭하니 붙어있더군요. 더 이상 보다가는 제 질투가 폭발할 것 같아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자, 어차피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창 모임에 제가 참석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한 모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그만 정민이라는 남자도 와 있던 겁니다. 보자마자 속에 열불이 나더군요. 하지만 의연하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둘이 따로 건배까지 하고 있더군요. 결국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혼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내는 곧 저를 따라 나왔죠. 왜 그래, 여보? 아직도 저 남자 보면 가슴 설레냐? 무슨 소리야? 정민이라는 저 선배, 당신 애인이었다며? 결국 전 아내에게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를 들을수록 아내의 낯빛이 굳어가더군요. 전 그게 그만큼 그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적 없어. 선배가 나한테 장난처럼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다야. 무엇보다 저 사람 내 타입 아니야. 아내는 누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한 나에게 실망의 낯빛이 굳은 거였습니다. 전 누나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의심이 커졌다고 누나 핑계를 댔지만 그동안 누나들 등살에 힘겨워도 참았던 건 오직 남편인 나를 본 건데 이제 나머져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서슬퍼레진 아내는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야말로 헤어지자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단절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와 카톡은 차단되었고 회사에서 찾아가도 아무런 말도 저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나 때문에 힘겹게 얻은 내 사랑을 잃을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셋째 누나를 찾아가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를 했냐고 따졌더니 촉이 딱 와서 그런 거였다며 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아내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였죠. 일단 전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고 장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 말뿐이지 아직 아내는 제 앞에서는 쌀쌀맞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 신혼집에 외로이 누워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 2달 만에 먼저 온 전화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셨어. 맙소사, 장모님이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울고 있더군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병원에 와 고비는 넘겼지만 반신마비 증상이 온 상태라 당분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더군요. 일단 전 우는 아내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장모님 내가 어떻게든 낫게 해드릴 테니까.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돌아가며 장모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셋째, 넷째 누나가 자기들이 간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누나들이 또 언제 사고 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자 이번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미안한 거 만회하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간병을 하겠다고요. 잠시 고민하던 아내가 허락을 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제 누나들은 저희 장모님의 간병을 한 달 이상 해냈고 장모님은 무사히 퇴원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누나들입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인 걸 어쩌겠습니까? 다행히 그 후로 아내와 제 누나들의 관계는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케와 시누이 사이는 가깝고도 먼 거죠. 그래서 전 최대한 우리 누나들이 저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아, 그런데 그 기준이 깨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거든요. 전 다시 누나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락거릴 생각은 말라고요. 다행히 누나들은 제 엄포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딸 부잣집 대가족 막내 아들에게 시집 와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세상을 60년이 훌쩍 넘게 살았는데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무엇이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성인이 되는 나이를 지나고 나서야 나이만 먹는다고 뭐든 알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죠. 20대에는 30대가 그렇게 멀게만 보였고 30대엔 40대가 40대엔 50대가 그래도 뭔가 깊이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허무하게도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더군요. 무엇보다 마음대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좌절감이었죠. 저는 정해진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내 팔자려니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팔자 타령이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꼬맹이 시절에야 23이면 다 큰 어른이고 시집도 가는 나이니 굉장히 지혜롭겠다 싶었지만 막상 그 나이에 시집을 가고 보니 현실은 제 환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젊고 어린 나이였는데 이미 시집을 갔으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어렴풋이 짐작하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시집간 첫날부터 남편의 손찌검은 시작되었죠. 수시로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만 들어갔다 하면 어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남편의 술버릇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뭘 알았겠어요. 이미 남의 집 식구가 된 이상 출가 외인인 제가 다시 친정에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버티고 버텨내던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그나마 남편의 폭력이 덜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자극하는 또 다른 빌미를 주게 되었더군요. 어디서 계집애를 낳아놓고 유세를 떨 생각을 해? 건방진 것?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놓고 고개를 빳빳이 들던가.
뭘 잘했다고 대들어 대들길. 술을 먹고 또다시 매질을 하는 남편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저는 정신이 나갈 때까지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돈도 없었고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딸을 굶어 죽게 하느니 그래도 벌이가 있는 남편에게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전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으며 홀로 집에서 도망쳤죠. 4살배기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가락을 빨며 술에 취해 잠든 아빠 곁에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지옥으로부터 달아났어요. 집을 나온 뒤 저는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가는 친정 아버지에게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 무서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분명히 저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두려웠죠. 전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가방끈도 짧고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도화지에서 제 한몸 건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건물 청소, 부잣집 파출부, 식당 청소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일해서 조금씩 돈도 모으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갈 무렵 전 집에서 달아난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알고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냥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 얼굴은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담벼락 밑에 숨어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죠. 제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탕 먹어도 돼? 아직 안 돼. 너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었다간 엄마한테 혼난다. 여느 모녀가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재롱을 떨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딸아이는 그 여자가 자신의 엄마라고 아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고 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키우는 여자, 내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과 더 많은 고마움 같은 것들이었죠. 버리듯 떠나온 내 딸이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고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던죠. 그런데 그런 제 딸을 알뜰살뜰 보살펴주고 있는 여자를 보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고 샘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이 달아나고 싶은 지옥일 뿐이었는데 그 여자는 편안한 안식처인 것처럼 몸도 마음도 평온해 보였어요. 솔직히 아이의 새엄마는 폭력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서 왜 나한테만 그랬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한 번 더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는 딸, 당장이라도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집에 귀가하던 남편이 담벼락 밑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 팔을 잡아 끌어 골목 바깥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까지 놀랄까봐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 나영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내 딸인데 한번 안아보고라도 갈게요.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자식 새끼 내팽개치고 바람 들어서 집 나간 주제에 어딜 감히 애를 보겠다는 거야? 애 가슴에 대목 박을 일 있어? 내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갔다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치자.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애만 보여달라는 게 이게 제정신 박힌 애 엄마가 할 짓이냐? 나영이 지금 새엄마가 지 엄마인 줄 알고 잘만 살고 있어. 네가 나타나서 친엄마니 뭐니 하면 나영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애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그냥 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이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딸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는 건 정말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딸을 2번 버리고 등을 돌린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보러 가지 말걸. 그랬을까 싶을 만큼 7살이 된 딸은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어야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슴을 치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잊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술 따르는 일만 빼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서울과 수도권 여기저기에 불어닥친 아파트 건설 바람으로 저는 공사장을 쫓아다니며 한바집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손맛이 좋아서 손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공사장 한바집 일거리가 밀려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바집 일을 따라다니며 하다가 모아둔 돈으로 공사장마다 한바집을 차려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아파트 공사이다 보니 한번 자리를 잡으면 돈 버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한바집보다 음식도 맛있고 양도 푸짐하다고 소문이 나서 제 한바집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공사장 현장의 소장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쪽에도 한바집을 내달라고 권유하더군요. 옮긴 지역에서도 돈을 꽤 벌게 되었어요. 제가 모은 돈이 꽤 된다는 걸 안 소장은 공사장 인근 어디가 유명한지를 알려주며 땅을 사놓으라고 말하더군요. 여기가 정말 금싸라기 땅인데 몇 년 있다가 재개발된다는 정보 있어요. 벌어놓은 돈도 많을 텐데 땅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답니다.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아는 게 있나요? 무식한 사람이 괜히 남의 말만 듣고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잘 알려주지도 않는 정보예요. 나도 일가 친척 돈 다 끌어가 살 수 있는 땅만큼 다 사뒀어요. 그래요? 정말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국토부에 있는 지인이 극소수 사람들한테만 알려준 정보예요. 속을 일 없으니까 그냥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요. 딱히 큰 돈을 쓸 데도 없던 저는 망설이다 소장의 말대로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그렇게 더 큰 돈으로 돌아올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돈 버는 일, 그리고 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일로 제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도저히 보지 않고는 살아갈 자신이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중간중간 저는 가끔씩 딸을 몰래 보러 가곤 했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죠. 되도록 남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아주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쑥쑥 자라는 딸의 의젓한 모습에 늘 마음이 뭉클하곤 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붙잡으려고 하면 쏜살같이 도망가고 포기하려고 하면 제 곁에부터 끈질기게 하루하루를 재촉하더군요. 무심하리만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온 지도 어언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바집을 처음 시작한 것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제 나이가 50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4살, 7살 배기 꼬마였던 딸은 쑥쑥 자라 29이라는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의 결혼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보내주는 용돈을 요긴하게 받아쓰던 시누이가 알려준 정보였죠. 언니, 나영이 시집 간다는 소리 오빠한테 못 들었죠?
우리 딸이 시집을 가요? 정말요?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났는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하기야, 우리 나영이가 좀 예쁘죠. 야무지고 똑똑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시댁 쪽에서 우리 나영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걔가 보통 애예요. 누가 봐도 좋아하지 않는 게 이상한 애지. 신우이도 하나뿐인 조카가 사랑스러웠는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잘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전 남편을 떠나온 이후에도 종종 신우이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당시 신우이는 형편이 몹시 어려웠는데 남편이 새로 만난 여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뿐인 오빠에게 손을 벌리고 싶은데 새 올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호했던 것이죠. 전 하나뿐인 딸의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남편 모르게 해달라며 신우이에게 부탁해 딸의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종종 넉넉한 액수의 용돈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신우이는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살 때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잘 알고 있던 터라 저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새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도 컸겠죠. 저는 제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내 딸 결혼식 혼주석에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제가 앉아 있었으리란 생각으로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가 버린 것을요. 제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인걸요. 전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었죠.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마저 못 본다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만 같았거든요. 신우이가 말해준 대로 몰래 결혼식장에서 본 딸은 정말 예뻤습니다. 사위는 대전소재연구소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비록 혼주석에 제가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결혼하는 딸의 모습이 참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우이의 말을 통해 딸의 신혼집 위치를 알게 된 저는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오래전 현장 소장이 사놓으라고 했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시세로 몇십억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전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적금에 넣고 딸 집에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었죠. 내 몸 하나 누일 정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우연히 딸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실제로도 거리에서 마주친 적도 4-4번 있었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종종 몰래 딸 집 근처를 서성이다 나오는 딸을 보고 숨은 적도 있었어요. 세월은 참으로도 무심하게도 흘러만 갔습니다. 딸은 이듬해 자기를 쏙 빼닮은 딸아이를 낳았죠. 여전히 딸은 저에게 어린애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애가 애를 낳았구나 싶어 무척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과 손녀딸을 꼭 끌어안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전 그냥 멀찌감치해서 나영이의 손녀딸이 외출할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싶었어요. 비로소 손녀딸이 4살쯤 되었을 때 전 그 어린 손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떠났을 때가 그 아이 나이 딱 그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요. 전 딸아이가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만나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행복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군요. 이듬해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저에게는 늘 두렵고 무섭기만 한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딸에게는 괜찮은 아빠였는지 딸은 남편을 자주 찾아가 면회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곁에는 늘 재혼한 여자가 붙어 있었어요. 저와는 원치 않은 결혼이어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나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와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온 뒤 쫓아다니는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식 버린 여자가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옳을까 싶어 늘 마다하곤 했었어요. 지독히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비하면 그래도 남편은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살아본 것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폐암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였어요. 제 나이 57, 남편 나이 62이었으니까요.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를 더 두지는 못했는지 두 사람 사이의 자식은 우리 나영이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딸과 결혼한 사위가 아들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지 남편의 병간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는 듯 하더군요. 남편이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시누이를 따로 만났어요. 늘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는 제게 고맙다는 말 외엔 다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시누이가 그날은 어쩐 일인지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인데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고통만 당하고 살았어요. 언니 도망치고 나서 폐인처럼 살다가 새 옳게 만나서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사나 싶었는데 딸내미 시집 보내고 근사한 사위도 얻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더군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리고 흐르는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모진 남편이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영이한테는 하나뿐인 아빠이고 제가 아니긴 하지만 누군가의 하나뿐인 남편이니까요. 전 큰 키에 90kg이 넘던 남편이 50kg까지 체중이 줄었다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재혼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예의라는 생각에서였을까요? 나영이의 새 엄마는 생각보다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전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했습니다. 내 딸 나영이를 곱게 키워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이에요.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예전에 봤던 모습보다 훨씬 더 살이 빠져 있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영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영이 두고 집 나간 거 후회 많이 했는데 가끔 먼발치에서 보러 가면 우리 나영이한테 참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대로 인사도 한번 못했는데 이제야 만나네요. 여자는 저의 공손한 태도에 경계심을 많이 풀었는지 표정이 한결 수그러들었어요. 나영이가 친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저도 나영이만한 딸이 있었는데 병으로 앞서 보낸 터라 나영이가 남의 애 같지 않았어요. 일찍 남편 잃고 5살 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나니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영 아빠 만나서 재혼하게 되고 나선 나영이가 삶의 낙이었어요. 그랬군요.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전 어린 딸을 먼저 보냈다는 여자의 사정이 안타까웠어요. 여자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했죠. 나영 아빠 가서 만나보세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전 여자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온 몸에 호스를 꽂은 채 간신히 숨을 쉬며 실납 같은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듯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울컥 눈물이 쏟아졌죠. 평생 주먹질 말고는 제게 다정한 순간이라고는 없었던 야속한 사람. 4살 난 어린 딸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나쁜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차마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달아난 나쁜 아내로 남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시간을 달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정제를 맞고 잠든 남편에게 나직히 말했죠. 나영 아빠, 꼭 하루라도 더 살아서 우리 나영이한테 좋은 아빠 노릇 많이 해요. 우리 나영이 외롭지 않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꿈을 꾸는 것인지 남편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배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병실을 빠져나왔죠. 나영이 새엄마에게 뭐라 더 할 말이 없더군요. 전 그대로 호스피스 병동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게 짝이 없더군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지, 제 삶은 왜 이토록 가슴이 저리게 외롭기만 한 건지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더 못 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시누이의 말로는 사망하기 3달 전부터 헛소리가 잦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영이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얼굴이니 아마도 저와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나영이에게 딸 버리고 간 년이 왜 왔냐며 나영이를 힐난했다고 해요. 나영이는 처음엔 그저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헛소리가 계속되자 너무 이상했던지 새엄마를 최근에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모른다. 부인하던 새엄마도 결국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영아, 사실은 내가 네 진짜 엄마가 아니야. 네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단다. 네가 4살 됐을 때 친엄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딸은 그렇게 새엄마에게 따져 물었지만 여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했죠. 딸은 자기 인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다 하나뿐인 아빠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딸은 어느 날 제 아빠 곁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나영아. 내가 너무 못난 애비였어. 남편의 몸은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꽂아놓은 여러 개의 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전신에 염증과 암세포가 퍼져 더는 손을 댈 수도 없었어요. 딸은 그런 제 아빠를 붙들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남편도 평생 원망했던 저의 존재를 딸이 알게 되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사망 직전에는 선망을 보며 헛소리를 많이 했고 특히 저를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달아나버린 여자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욱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떨어지는 마른 나뭇잎처럼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고를 들었을 때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누이의 말로는 남편은 불우하게 자랐다고 해요. 술만 취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집안을 때려 부쉈던 남편과 시누이의 아버지. 저의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폭군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던 남편은 어린 시누이를 감싸 안으며 늘 다짐했다고 해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어느 날 술을 마시기만 하면 살림을 부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엄청나게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에 전 지나온 서러운 인생을 통틀어 남편만큼은 마음 깊이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등진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들 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움도 서름도 다 내려놓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오열하는 나영이 새엄마를 다독이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나영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시누이 말고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없는 남편의 장례식은 초라하리만치 조촐하게 치러졌죠. 저는 주변 인맥을 다 동원해 장례식장의 화환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부디 가는 길이라도 꽃길을 걷기 바라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영이는 새 엄마와 시누이인 자기 고모에게 친엄마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 모양이었어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다 자란 성인이에요. 게다가 결혼도 했고요. 제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어요. 알려주세요. 얼굴로 기억이 안 날 텐데 굳이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니? 친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주는 게 딸의 역할 아니겠니? 제 친엄마가 저 만나기 싫으시다고 해요? 그럴 리가 있겠니? 우리 조카가 어떤 예쁜 딸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 실은 고모하고는 그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어. 고모?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고모는 다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영이는 그간 제가 시누이를 통해 본인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달받고 주변을 맴돌았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그저 자신을 떠나 도망쳐버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앞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보이지 않게 와 있었던 것이죠. 딸은 결혼식까지 몰래 와서도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죽은 지 몇 달 후 저는 시누이와 함께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그토록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저는 설레는 동시에 두려웠어요. 딸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나을까 싶었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만난 딸은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아빠가 저와 헷갈릴 정도로 저를 빼다 박은 것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요. 딸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어가는 커피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절 버리고 떠나셨어요?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요? 나영아, 난 있잖아. 고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진 들었어요. 아빠가 많이 때리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입을 꾹 다물고 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힐난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네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고모는 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내가 뭐? 언니 편 들어주려고 그런 말 했겠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지. 눈치 없는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언니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두들겨 맞았었는데 뭘. 지금 만난 새언니한테 덜한 거지. 하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딸은 그런 고모의 말, 그걸 부정하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착잡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해해요. 그렇게 도망치신 거. 만약에 저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땐 너무 옛날이니까 여자 혼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 마주 앉아 뜨거운 커피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이렇다 할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딸은 끝까지 제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전 그게 못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딸에게 전화가 왔죠. 그때마다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돈이라도 원 없이 주고 싶었지만 딸은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딸은 마치 그간 본인 곁에서 떠나 있었던 세월을 돈으로 메울 생각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닌지라 시누이를 통해서라도 소소한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눈치 빠른 딸이 시누이가 주는 돈이라면 한사코 거부하는 탓에 제대로 용돈 한번 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60세가 되는 생일날 딸이 처음으로 제게 선물을 해주더군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예쁘게 포장된 고운 빛깔의 스카프와 단정한 모양의 단화. 제 발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는지 맞춘 것 마냥 발에 꼭 맞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녀의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생일날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타박타박 걸어왔어요. 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을 딸도 잘 알고 있었어요. 딸은 제게 살면서 거리를 좁혀오며 한 발자국 가까이 함께 걸었죠. 모처럼 날씨가 맑아 밤하늘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였어요. 드문드문 빛나는 별들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는 별들은 모두 과거의 것이래요. 응? 별들? 네, 지구로부터 가까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 말이에요. 빛이 이동하는 단위를 보통 광년으로 표시하는데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빛도 다 적게는 몇백 몇천 년, 많게는 몇만 몇억 광년의 거리를 달려온 별의 빛들이래요. 그럼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과거의 별이라는 거니? 네, 전부 과거의 별 상태를 우리가 이제야 보고 있는 거죠. 넌 어디서 그런 걸 다 배웠니?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교육방송 같은 곳에서요. 저 하늘의 별들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네. 저는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눈으로 찾았고 딸은 그런 저를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과거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생각만 자꾸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만 컸어요. 전 고개를 돌리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좀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 이내 그것이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와 마음의 거리를 많이 뒀던 딸이 제 과거의 잘못만 생각했다는 뜻이었죠.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저는 딸과 저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게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궁리하고 고민했죠. 이제 생일 선물도 받는 엄마가 되었으니 저도 뭔가 해준다고 해도 마냥 싫다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에 들떠있던 어느 날 저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의 새엄마였어요. 목이 꽉 잠겨 있었죠.
전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영이가 암에 걸렸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딸은 2기 판정을 받았어요. 딸의 새엄마, 고모, 남편 할 것 없이 모두가 충격에 주저앉았죠. 그러나 저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 늦게 발견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고들 하더군요. 수술과 가슴 재건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딸의 병원비만큼은 전부 제가 부담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이번만큼은 제발 나를 따라다오. 내가 이런 것도 도와주지 못하면 나중에 저승 가서 네 아빠 볼 면목도 없고 가슴에 한이 맺혀서 나도 오래 못 산다. 제발 부탁이니 이번만큼은 내 말대로 하자.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본인도 갑자기 내려진 유방암 판정에 몹시 당황하고 걱정하던 차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제가 전액을 돕겠다고 말하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저는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택시를 잡고 딸은 수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돈이 들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됐습니다. 생존율 90%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수술이 끝났음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시작된 것이죠. 전 딸아이의 항암 치료 간병을 나영이의 새 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도맡기로 했어요. 교대로 나영이를 돌보면서 집안일도 돕기로 한 것이죠. 다행히 나영이 새엄마는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나영이를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친엄마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치였죠. 전 그런 나영이 새엄마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영이의 신혼집, 나영이 새엄마가 혼자 사는 집까지 깔끔하게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나영이를 돌볼 때는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딸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기를 돌봐주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행여라도 그런 말 마라. 네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외면한다는 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너에게 큰 상처 준 거 그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렴. 내가 그래도 너한테 엄마이기는 했다는 거. 나도 한 번은 할 도리를 하고 가야 죽을 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니?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온몸이 아픈지 사지를 뒤틀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구토 증상 때문에 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하고 있었죠. 전 딸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2차까지 진행되자 딸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가슴은 구멍이 숭숭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젊고 예쁜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나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몸은 점점 붓기 시작했고 급기야 머리를 밀기에 이르렀죠. 경과가 좋다고는 하나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는 하나 그것 말고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거울을 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삭발한 머리를 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빠를 암으로 잃었는데 자기까지 암에 걸렸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죠. 그날 전 백화점에 가서 예쁜 모자를 잔뜩 샀어요. 장꽃 무늬가 가득 담긴 머리 두건부터 포근하게 머리를 감싸줄 비니, 외출할 때 쓸만한 모자들을 종류별로 구입했죠.
그리고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삭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용사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우리 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머리를 밀었거든요. 미용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조심스레 제 머리를 밀어주었습니다. 한 가닥의 머리카락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머리를 밀어버린 뒤 저는 두건을 쓰고 딸에게 갔어요. 예쁜 모자가 많길래 몇 개 샀단다. 어때? 마음에 드니? 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날도 춥지 않은데 왜 두건을 쓰셨어요? 전 방긋 웃고는 살며시 두건을 벗었죠. 깨끗이 밀어버린 제 머리를 보고는 딸은 몹시 놀라더군요.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어때? 이상하니? 딸은 말없이 제 머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도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민숭민숭한 머리를 쳐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됐는지 울음을 멈췄어요. 전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 손을 꼭 잡아주었죠. 머리통 참 못생겼어요. 내 머리통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판박이네요. 딸의 농담에 저도 웃음을 터뜨리며 제 울퉁불퉁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죠. 그래, 네 머리통도 진짜 못생겼다. 어쩜 그런 것도 엄마를 닮니? 제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가자 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전 괜한 말을 했구나 하며 입을 꼭 다물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전 화들짝 놀라며 딸의 그렁그렁한 눈을 쳐다보았어요.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진작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고서 눈물이 흐르는 볼을 가져다 대었죠. 딸의 손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었지만 제 볼을 어루어 만지는 손길은 따스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서름과 슬픔이 한 번에 몰아쳐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맺힌 가슴의 응어리가 저도 모르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마른 꽃 한 다발을 움켜쥐듯 무게감 없는 딸의 마른 몸이 제 품 안에서 실컷 흐느끼더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괴로움과 절망이 인생을 잠식할 때 어떻게 헤어나와야 하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보아야 할 때죠. 오늘도 저는 딸아이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듣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고 언제까지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 말, 엄마.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